네, 안녕하십니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영우 선임연구원입니다. 첨단의약품의 체내 분포 시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포 시험이 필수적인 시험인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이거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실험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대부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린 주무관님께서 ICH-S12를 오늘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다 겹치게 되긴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나머지 실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은 바이오의약품 중에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케미컬 의약품에서는 ADME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오프 타겟을 생착하는 문제, 그리고 유전자가 세포로 혹은 장기로 도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언제 없어지고 언제 그곳으로 가고 얼마나 머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를 PCR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는 FDA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고요. 체내 분포 시험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영상평가를 주로 많이 영상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리얼타임 PCR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이를 보통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이가 붙으면 거기에 대한 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평가의 문제가 백그라운드 이슈라든지 혹은 그 다이들의 반감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결과가 소실 시점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절차는 시험 물질을 투여를 하고 동물을 부검을 한 뒤에 제노믹 DNA를 아이솔레이션하고 제노믹 DNA 농도를 측정해서 qPCR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가이드라인은 규제기관에서 위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거의 다 대부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설계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내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험 동물과 투여 세포의 유전적인 관계, 세포의 유래 조직, 그리고 완제품 제조 중에 사용된 세포 조작의 정도, 투여 경로와 방법, 시험 동물의 면역 상태, 생체 내 미세 환경, 병용약물, 세포 전달 기구 또는 지지체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 모델을 선택할 때는 세포가 양리학적 활성을 나타내거나 생착이 가능한 시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 치료제 혹은 유전자 치료제도 최근 들어서는 질환 모델에서 실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실험 동물의 생체 내 환경이 이건 세포 치료제에 관한 내용인데, 줄기세포의 호밍 및 증식, 분화와 잔류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세 환경이 유사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환 손상 모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종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면역 저하, 결핍, 민감화된 마우스 설치류나 시험 동물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S12에서도 군당 암수 각각 최소 5마리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최고 농도 시점과 완전 소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개 타임 포인트 이상을 측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면 보통은 6개 혹은 8개 정도 타임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에 의한 사망 동물을 고려해서 교체할 수 있는 잔여 동물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소실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잔여 동물을 이용해서 소실 시점을 확인하는 추가군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녀 동물을 두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물질을 투여를 할 시에는 임상적인 경로와 동일한 해부학적 장소 및 시술 경로로 투여를 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유사한 해부학적 투여 부위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세 환경이 유사한 부위에 투여를 하여 시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반복 투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물 모델에서도 동일한 횟수로 반복 투여를 하게 됩니다. 독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서 시험 물질 양을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넣을 수 있는 최대량이라든지 혹은 독성 시험에 사용한 고용량 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정맥 투여 경우에는 고농도 투여 시에 폐 색전증에 의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투여 속도 및 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통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10의 7승계가 넘어가면 색전증이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 농도보다는 좀 아래의 농도로 실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동일한 여러 번 투여할 땐 동일한 위치에 투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투여 후에 투여부에 타투 혹은 마킹을 해서 그 근처에 투여를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분석을 했을 때도 투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시험 물질 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모델의 부검입니다. 투여 부위 및 표적 장기의 분포 양상을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전신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전장기를 분석해야 합니다. 국소 적용에 따라 전신 노출이 예상되지 않아 투여 부위 및 주변 일부 장기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조직 채취 시 교차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개체마다 다른 부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부검을 할 때 시험 물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장기들은 항상 마지막에 부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세포를 띄고 나서 뇌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암세포에 많이 남아 있는 시험 물질이 시험 수술 도구에 오염되어서 뇌 같은 데서 이렇게 측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하고요. 채취한 조직은 호모게나이제이션에 적합한 용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인디비주얼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PCR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qPCR 밸리데이션은 지금 국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ICH-12가 나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 2013년에 발간한 내용이 그나마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나, 그리고 올해 개정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면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 프로브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영역을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로 들어서 이제 정션이나 아니면 유전자와 벡터의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블라스트를 통해서 나중에 잠재적인 교차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알루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물질에서 추출한 DNA를 표준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 테스트와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프라이머는 일반적으로 알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도입해준 유전자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검출한계가 50카피 미만, 마이크로그램당 50카피 미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가장 좀 센시티브한 프라이머 프로브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디자인을 해서 그 중에서 LOD의 CT 밸류, 아까 말씀드렸던 50카피 CT 밸류가 가장 낮고, 그리고 시그널 델타 Rn 값, 그러니까 이 형광 신호가 가장 좀 높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델타 Rn 값이 1 미만인 경우에 조금 실험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DNA 또는 RNA 유무에 따라 분석 조건의 스페시피시티, 센시티비티, 어큐러시, 프리시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밸리데이션에도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희는 밸리데이션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매트릭스 DNA에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세포 치료제, 그리고 알루를 체크를 할 때 항상 이 매트릭스 DNA에 대한 이펙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NTC, 그러니까 뭐 장기에서 뽑은 DNA에서 지금 시험 물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거의 사실 없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알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DW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NTC가 장기 종류마다 혹은 또 장기 종류마다도 있고 개체별로도 사실 좀 NTC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NTC를 보통은 뭐 리버를 가지고 리버 5마리 가지고 뭐 선택성 시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있는 모든 장기의 DNA NTC를 다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선택성 시험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시험한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탠다드고 나머지는 저희가 LOD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회색 100카피거든요. 100카피 같은 경우에 32에서 34 사이클 정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프로브를 뭐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마스터 믹스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새로 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OD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그 증폭이 확인되는 농도를 뜻하는데요. 저희 같은 지금 여기 실험 결과에서 보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12.5카피 정도가 일반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농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역계산을 하고 어큐러시를 다시 측정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스탠다드 정량 구간을 결정을 할 때 그 정량 구간이 정량 구간에 대한 기준이 어큐러시가 LLOQ를 제외하고는 15%, LLOQ에서는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0카피까지는 어큐러시 CV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이거보다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검출은 가능하지만 정량은 안 되는 그런 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로프와 Y 인터, R 값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지수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정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정수로 표현을 하다 보면 지금 이건 뭐 R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지만 0.998 이하는 아마 실험이 안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유의를 하셔서 그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준 물질과 생체 시료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표준 물질과 NTC DNA 그리고 프라이머 프로브를 1회 사용 물량씩 나누어서 마이너스 80도씨 이하에 보관을 하고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또한 완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4도씨에서 저희가 30분 이상 녹이게 된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1시간, 2시간,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도 해동을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DNA가 아무리 안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4도씨 보관에서도 12시간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PCR 방법이 워낙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물질 같은 경우는 저는 10X나 20X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약이나 DW 및 불리한 표준 물질이 다른 시약이나 DW 그리고 불리한 제노믹 DNA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체 관리는 추출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나 시료 제노믹 DNA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분리한 혈액 시료는 분리 당일에 추출을 하거나 DNA 전용 체열 튜브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보통 얼려도 한 달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문제없이 DNA를 추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표준 물질 준비 사항인데요. 보통 벡터를 표준 물질로 이용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리니얼라이제이션의 퓨리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도를 결정할 때는 벡터 DNA 농도가 최소한 20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 이상은 되어야 이 신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식에 대입을 해서 벡터의 농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저희는 이 시험 기기들은 전부 다 칼리브레이션 혹은 IPB를 다 받고 있고요. 매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머테리얼이 바뀐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저희는 랍별로도 다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밸리데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도큐멘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저는 보통 이게 EMA 가이드라인하고 생체 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LB 방법의 20%, 25%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0%, 20% 이내로 적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시험 디자인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특이성, 직선성, 검출 한계, 정확성, 정밀성이고, 아까 직선성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특이성은 결국은 이 프라이머 프로브가 시험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성, 정밀성은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 반복 수행했을 때 정확성과 정밀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량성 같은 경우에 이 생체 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로 저희가 만들어 본 겁니다. 스탠다드 값이 역계산했을 때 어큐레시가 95%에서 99%, 이게 여기서 보시면 15% 이내, 그리고 전체의 75% 이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 만족을 한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 실험했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택성, 그리고 LLQ, LOD, 리니어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반복성 시험 했을 때,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지금 휴먼 알루로 실험을 한 거여서, 알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DNA가 정량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마스터 믹스를 선정할 시에는 저는 여러 개를 테스트를 보통 해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위양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UNG가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동물의 각 개체에서 생체 내 분포 및 지속 시간을 관찰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잔존량 및 분포 장기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과를 만들 때 플레이트 디자인은 스탠다드는 6개, QC는 4개, NTC와 더블 블랭크 샘플을 넣게 되고요. 보통 저희는 그냥 384외를 쓰기 때문에 5반복을 사용을 하고 있고, 96L은 5반복을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5반복을 하는 것이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실험, 우리가 PCR 실험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검체를 분석했을 때에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그 기준이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전체의 어큐러시가 7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QC도 각각은 50%, 전체에서는 67%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결과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일관적으로 투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투여 부위에 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PCR을 해보면 결과가 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물질의 균질성, 세포 농도나 뭐 용액의 양, 주사기 방출의 차이, 뭐 3D 컬처 셀을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사기 방출함에 따라서 그 실제 나오는 양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처음에 방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물질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웃라이어의 설정은 아웃라이어가 의심되는 경우에 통계학적인 방법을 꼭 하셔서 검증을 하고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제외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 아웃라이어도 사실 그 배치 웰 간의 차이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의 가능하긴 한데 이거 당연히 저희가 통계를 분석했던 결과도 넣어야 되고 작업 환경에서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군간의 불일치를 아웃라이어로 뺄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실험도 많이 해봤고 거의 대부분을 다 확인을 해봤지만 이건 아웃라이어가 나오지도 않고 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뭐 투여 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장기에서 잔존량이 좀 차이가 많이 보인다고 하면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샘플 배치에서 SD가 너무 높게 차이가 난다든지 군별 차이가 좀 심하다든지 하면 재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아무거나 재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SOP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래그에 하이 SD가 떴을 때 CT 값이 얼마 이내에 들어왔을 때 재분석을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재분석을 하고 나머지는 재분석은 나중에 ISR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게 동물 실험을 저희가 했던 예를 지금 예고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크는 1일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전체에 나타난 것도 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산발적인 분포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실제 잔존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을 때 소실이 언제 되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실험 물질의 최고 농도 시점, 그리고 시험 물질의 잔존 시점, 최종 소실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실은 웬만하면 2포인트 이상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물이 아무래도 개체가 같은 개체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체들을 분리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실험했을 때 결과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포인트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분포 시험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의뢰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분포 시험의 시점을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험 물질의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비 실험을 진행해야 이 포인트를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예비 실험을 통해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384 PCR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실험을 하면 1800개 정도 샘플이 나오거든요. 1800개 샘플이면 384 PCR로 하면 한 15플레이트면 충분한데 96L로 하면 150플레이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실험을 하는데 무리가 많이 있어서 384로 하는 것이 좋고 검체들이 기록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자동화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냥 피펫을 사용하지 않고 디스펜서 등 자동 디스펜서들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에러 없이 실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